당신은 지금 매일만 볼을 걸으면 건강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으며 스마트폰의 걸음수 앱을 켜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절반만 진실이라면 어떨까요? 걷기는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속에서 걷기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면, 바로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당신의 근육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걷는 것으로는 멈출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최고의 운동이 정작 우리 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을 빌려오려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현상을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운동이라는 익숙한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강한 습관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걷기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해온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백만 년 동안 걸었습니다. 사냥감을 쫓고, 물을 찾고, 계절을 따라 이동하면서 걷기는 인간이라는 종의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니까 가장 좋은 운동일 것이다. 이 논리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걷기가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는 사실과 걷기가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은 단지 걷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사냥감을 짊어지고 옮겼고,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돌을 들어올리고, 아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걷기는 그들의 일상 중 하나였을 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다가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오직 걷기만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 일이 거의 없고 몸에 강한 힘을 가할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역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걷기를 운동의 최소 기준이 아니라 운동의 완성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성실하게 지켜온 만보 걷기라는 습관이 정작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부분이란 무엇일까요? 답은 근육입니다. 더 정확히는 근육의 양과 질입니다. 인간의 근육량은 대체로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걷기는 이 근육 감소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걷기는 분명 심혈관계에는 훌륭한 자극을 줍니다.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내야 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유지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근육이라는 조직의 관점에서 걷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은 매우 실용적인 조직입니다. 근육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보하, 즉 무게와 저항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해서 크기와 힘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에서 운불용설적 원리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사용하는 만큼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걷기는 대체로 자기 체중을 이용한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반복적인 움직임입니다. 근육의 입장에서 보면 걷기는 이 정도 힘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근육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근육이 성장하거나 최소한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큰 저항, 즉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 운동, 흔히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 부르는 것의 핵심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걷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걷기는 여전히 훌륭한 습관입니다. 다만 걷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 운동생리학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은 단순히 조금 아쉬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스스로 몸을 가누고 넘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여기서 파이만의 방식으로 다시 질문해 봅시다. 우리 몸은 원래 무엇을 위해 설계되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는 설계자가 없습니다. 대신 진화는 특정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형질을 세대를 거쳐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복적으로 해야 했던 신체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학자들과 진화생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수렵채집 사회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강도의 신체 활동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걷기, 서 있기, 가벼운 채집 같은 저강도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고, 나르고, 파고, 오르고, 던지는 고강도의 힘을 쓰는 순간들이 반드시 끼어 있었습니다. 사냥한 동물을 캠프까지 옮기는 일, 땔감이 될 나무를 베고 나르는 일, 물을 길어 나르는 일, 아이를 업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근육과 뼈에 상당한 부하를 가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대 인간의 환경과 현대 인간의 환경을 나란히 놓아봅시다. 고대 환경에서는 생존 그 자체가 곧 강도 높은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따로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삶이 곧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환경에서는 그 강도 높은 부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을 나를 필요도, 땅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계단을 대신하고, 자동차가 걷기를 대신하고, 배달 서비스가 집 나르기를 대신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옛날의 유전적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가 기대하던 부하는 현대 환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걷기는 그나마 살아남은 저강도 활동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근육과 뼈를 실제로 강하게 만들어주었던 고강도의 부하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이 빠진 조각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진짜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근육의 저항, 즉 무게를 가했을 때 몸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근육을 이루는 섬유 하나하나에는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나쁜 손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미세 손상이 감지되면 몸은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다음번에는 이 정도 부하를 더 쉽게 견딜 수 있도록 근섬유를 더 두껍고 강하게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세포 안의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의 단면적 자체가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비대, 즉 근육이 커지는 과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근육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강한 힘을 받아 뼈를 당길 때 뼈에도 신호가 전달됩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며 끊임없이 낡은 부분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뼈에 가해지는 힘, 특히 근육의 강한 당김과 체중을 지탱하는 부하는 뼈를 만드는 세포들에게 여기에 더 많은 미네랄과 골밀도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력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걷기 역시 체중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뼈에 어느 정도 자극을 주지만 근력 운동이 가하는 부하의 크기와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호르몬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저항 운동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동화 작용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근육과 뼈의 재건을 돕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또한 근육 자체가 하나의 내분비 기관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수축할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신호 물질을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혈당 조절, 지방 대사, 심지어 뇌의 염증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인과의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무거운 부하를 견디는 행동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과 재건 근육량과 근력의 증가뼈에 가해지는 당김의 증가와 골밀도 강화 호르몬 및 마이오카인을 통한 전신대사의 개선. 걷기는 이 사슬의 첫 단계조차 강하게 자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걷기의 부하는 대부분의 성인에게 있어 이미 익숙한 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이 현상의 물리적, 기계적 층위를 살펴봅시다. 근육이 힘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현상입니다. 근육 섬유 안에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두 종류의 단백질 필라멘트가 있고 이 둘이 서로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것을 하이즈 필라멘트 이론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물리학의 기본 원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계적 부하라는 개념입니다.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가 클수록 더 많은 수의 근섬유가 동시에 동원되어야 그 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부하에서는 소수의 운동단위, 즉 신경과 근섬유의 집합만으로 충분하지만 무거운 부하에서는 더 크고 강한 운동단위까지 동원됩니다. 바로 이 더 크고 강한 운동단위가 평소 걷기와 같은 저강도 활동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근섬유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자극을 받지 못한 조직은 몸의 입장에서 유지할 필요가 적은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이것은 에너지 대사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육 조직은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근육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진화적으로 낭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없으면 몸은 서서히 근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사를 조정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극도로 효율을 추구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뼈의 차원에서도 비슷한 물리 원리가 작동합니다. 뼈는 볼프의 법칙이라 불리는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뼈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기계적 부하의 방향과 크기에 맞추어 스스로의 구조를 재구성한다는 원리입니다. 부하가 클수록 뼈는 더 조밀하고 강하게 재구성되고 부하가 작으면 뼈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미네랄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걷기가 가하는 부하는 뼈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이미 익숙해진 자극입니다. 무거운 저항 운동이 가하는 부하는 뼈에게 있어 훨씬 낯설고 강한 신호이며 그래서 더 강한 재구성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근육의 필라멘트가 미끄러지는 방식, 운동단위가 동원되는 방식, 뼈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방식은 모두 하나의 원리로 수렴합니다. 몸은 부하에 반응한다. 부하가 없으면 몸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우리는 근육과 뼈를 넘어 뇌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은 사실 뇌와 신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힘을 낼 때 그 명령은 뇌의 운동피질에서 시작되어 척수를 거쳐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이 신경 경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운동 단위를 얼마나 빠르게 동원할지가 결정됩니다. 무거운 부하를 처음 다루기 시작한 사람의 근력이 초반에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근육의 크기가 커져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더 많은 운동 단위를 더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법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신경계의 적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으로 근육 자체의 변화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습하는 기관으로 작동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 부릅니다. 반복적인 부하와 자극은 관련된 신경회로를 강화시키고 사용되지 않는 회로는 서서히 악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몸은 단순히 근육이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뇌 역시 무거운 것을 다루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강한 힘을 내는데 필요한 운동단위 동원 패턴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 자체가 무뎌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신경계는 상당히 빠르게 다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 운동을 다시 시작한 사람에게서 초기에 나타나는 근력 향상의 상당 부분은 몸이 다시 커져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사용법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항 운동은 균형 감각과 고리 수용성 감각, 즉 내 몸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자세를 안정시키고 힘의 방향을 조절하는 과정은 뇌에게 정교한 감각운동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었을 때 낙상을 예방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단순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정상을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뇌가 오랫동안 이 정도의 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패턴을 학습해왔다면 뇌는 그 수준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우리는 걷기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움직임이자 완벽한 운동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에는 걷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걷기와 함께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버티는 고강도의 부하가 항상 섞여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사라진 것은 걷기가 아니라 바로 이 고강도의 부하였습니다. 이 부하가 사라지자 몸은 매우 논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근섬유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서서히 줄어들었고 강한 당김을 받지 못한 뼈는 굳이 미네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밀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배후에 있는 신경계는 강한 힘을 내는 방법 자체를 서서히 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걷기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근육과 뼈와 신경계가 요구하는 특정한 신호, 즉 이만큼의 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호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어온 것은 사실 진짜 정상이 아니라 부하가 사라진 환경에 몸이 적응한 결과였습니다. 현대의 생활 방식 고강도 부하의 소실이라는 진화적 불이치 근육과 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반응 근섬유와 골밀도 차원의 물리적 결과 신경계가 학습한 새로운 기준 결국 나이가 들며 나타나는 근력 저하와 낙상 위험, 대사 질환의 증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논리적인 사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사슬의 중심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저항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근육과 뼈, 신경계가 부하의 부재에 반응해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것들이 부하의 존재에도 똑같이 반응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령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저항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근력과 근육량이 개선된다는 결과는 폭넓게 보고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고령층에서도 신체가 저항이라는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몸은 여전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걷기를 그만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걷기는 여전히 심혈관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걷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걷기와 저항이라는 두 개의 축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저항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의 무거운 바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계단 오르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근육에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부하를 주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몸에게 이 정도의 힘을 다시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정확하게 적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대체로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오늘도 신발끈을 묶고 걸음수를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뿌듯함 뒤에 숨어있던 조용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걷기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것은 걷는 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입니다. 파이만은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어떤 물리 이론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본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끝에서 우리는 걷기라는 익숙한 습관 뒤에 가려져 있던 저항이라는 조각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당신의 몸에 새기는 흔적은 당신이 몸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왔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당신이 걷는 걸음의 수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감당하기로 선택한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걷기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